거죠. 이걸 읽는 핵심 리더가 있는 거예요. 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눈높이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하는 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그 안에 요소요소에 너무 길지 않게 시간 오래 잡아먹고 싫어하니까 짧은 안에서 쏙쏙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그 기관 안에 또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을 쓸 때 패턴이라든가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식도 정해져 있거든요. 14포인트.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어요. 왜 14포인트인지. 여러분 막 11포인트 이렇게 막 조그맣게 해갖고 오면 저 안 보여요. 이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씨 커야 돼요. 아무튼 눈에 쏙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분이나 그런 보고서 쓰는 거하고 여러분이 논문 쓰는 거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아카데믹한 그 연구자 집단이 볼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써야 되니까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글 쓰는 방식도 아카데믹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자가 누구냐, 어떤 문화 안에서 내가 글을 쓰느냐 이걸 잘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계획서 쓰는 거 그 안에 어떤 꼭지를 넣어야 되고 어떤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한번 보시고요. 어펜디스 10번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이 어펜디스 10번 제목이 뭐예요? 레코드 키핑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이거는 코스트는 비용이죠. 베네핏은 효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비용 또는 효익 대신 편익이라고 해요.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아까 기획서 비즈니스 케이스의 한 꼭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을 들이게 되잖아요. 내가 기록물 정리하는 5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들이지만 500만 원을 들였을 때 500만 원보다 더 많은 편익이 생깁니다. 이걸 주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는 ROI라고 해요.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 존재해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컨설팅 업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ROI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거는 Return on Investment 예약자예요.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죠. 투자 대비 효과. 나한테 돌아오는 거. 투자 대비 효과. 되게 당연히 알고 싶어 하죠. 내가 5억짜리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5억짜리 사업 벌이고 나서 끝. 그 사업에 들어온 업체한테 돈 주고 끝.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5억을 써서 사업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는 10억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이 사람이 그래? 5억 써도 좋아. 이렇게 결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거 대비 어떤 편익이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3억을 들여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설명을 해야죠. 3억을 들이지만 실제로는 5억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죠? 되게 이 ROI 분석을 할 때는 정량 분석이 가장 기본으로 일단 들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정성 분석이 들어가요. 정량 분석은 뭐냐면 모든 걸 다 화폐 가치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비용이 이렇게 해서 3억이 들어갔는데 효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5억이다라고 하는 계산해내요. 아니 기록관리 잘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5억을 만들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근데 ROI 할 때 그래서 화폐 가치로 바꾸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것도 화폐 가치를 바꾸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기록관리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기록을 찾기 위해서 서구로 와서 찾고 막 헤매고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록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에 목록 정보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화된 것은 거기 원문도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의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딱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화폐 가치로 바꿔요? 조사하는 거예요.
1인당 기록물을 찾기 위해서 쓰는 시간, 현재 시간을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건 정도의 기록물을 찾아 헤맨다. 평균적으로 기록물 하나를 찾을 때 서고에 가서 막 찾고 하느라고 1시간 이상씩을 허비한다. 자, 그러면 전 직원 곱하기 일주일에 3번 곱하기 한 번에 1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딱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회사의 평균 임금 그리고 시간당 페이가 딱 나오죠. 그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시간 곱하기 임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 그만큼의 돈이 들고 있었던 게 이제 기록관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일주일에 3건 찾는데 따다닥 하면 딱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 해서 갖고 와서 찾으니까 10분 1시간에 10분을 줄였어요. 그럼 그 나머지 5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다. 절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쉽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뭔가 그 기본 밑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찾는다. 한 번에 1시간씩 든다. 이게 1시간이 드는 거랑 2시간이 드는 거랑 엄청 큰 차이거든요. 일주일에 3건 찾느냐 일주일에 10건 찾느냐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임의로 막 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되게 뭐 IDC나 뭐 이렇게 큰 그 리서치 회사들이 있어요. 리서치 회사들이 큰 그 통계 정보들 큰 회사들을 막 실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관찰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뽑아내요. 예를 들면 대부분 뭐 대기업의 이런 업종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들이 일을 할 때 대부분 그 정보 검색에 들이는 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몇 시간에 해당한다라든가 이런 통계 정보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요. 어쨌든 최대한 저런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SK가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같은 때에 그 컴퓨터가 옛날에는 286, 386, 486, 586 뭐 엄청 빨리 이제 발전해서 그 다음에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586도 잘 많이 불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486까지는 번호로 부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 좀 컴퓨터가 사양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막 그 고스펙으로 컴퓨터가 막 발전을 했거든요. 그럴 때 거의 뭐 6개월 내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전 사원들의 컴퓨터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겠죠.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 쓰던 컴퓨터, 새 거를 바꿔주는 쓰던 컴퓨터는 낙도 같은 데요. SK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좀 약간 시골의 초등학교라든지 낙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다 보급을 무상 해줘요. 그래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 이런 거 했다. 이런 홍보 효과를 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한테는 현재 시점에 최고사양의 컴퓨터를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역시 우리 회사 짱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과 입장에서는 많이 트레이닝된 어떤 중견 사원들이 이직하면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신입사원에서부터 한 되게 2.5년 내지 3년 정도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예요. 교육시키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한 똔똔 되는 게 되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오는 게 되게 2.5년에 3년 정도 돼야 이제 똔똔 됐다고 봐요. 근데 딱 3년 되자마자 휙 가버리면 뭐예요? 그래서 붙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도 쓰고 이렇게 붙잡아두기 위한 여러 가지 쓰는데 이런 컴퓨터를 바꿔줬더니 사람들이 역시 우리 회사 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랑도 하고 집에서 자랑도 하고 뿌듯해하고 하면서 더 이제 이직률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게 컴퓨터 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었다 하더라도 이직률이 몇 프로 낮아진 것 때문에 얻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바꿔준 거 하나만은 설명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쓰면서 돈을 이 정도 쓰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계산을 하고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내부 직원 입장에서는 ROI를 계산했겠죠. 계산도 이분한테도 얘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ROI는 두 군데 써요. 첫 번째는 사업 계획을 할 때, 이런 ROI가 예상이 됩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뭐예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 하고 났더니 이중률이 얼마가 변화했고 뭐 이런 거를 사후에 실제적인 ROI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예측했던 ROI 배우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한마디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ROI만 실제로 분석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면 뭐 한 건당 3억 4 이렇게 고가를 받고 ROI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ROI 계산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부터 돈으로 계산하시는 게 있는가 하면 되게 약간 정성적인 부분인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거가 실제로는 돌고 돌아서 실제 이제 어떤 효익이 되는 거 그거를 다 찾아내야 되고 화폐 가치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기록관리가 딱 그쪽이야. 기록관리는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뒤따라서 막 묵묵히 꾸준히 뭔가 해야 될 때 막 서포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눈앞에 뭐 이걸 돈 버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 정성적인 부분이나 아까 그 정보를 검색하는데 기록을 찾는데 드는 시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약간 이렇게 간접적인 거를 찾아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계속 하고 싶죠. 그래서 ROI와 관련된 이슈 페이퍼를 쓴 적도 있는데 기록 관리를 하면 앞에 그 덕스 매뉴얼을 내놨고 이피션시가 높아진다 얘기했잖아요. 회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걸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아까 얘기부터 다시 돌아가는데 인포메이션과 레코드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에서 이피션시가 나오지 우리나라 지금 공공기록관리처럼 레코드를 쏙 빼놓고선 한 회사는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코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레코드 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를 복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록 관리를 잘했을 때 효익에 대한 이런 ROI 분석 뭐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자신 있게 기록 관리 중요한 거야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나 봐. 그래서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시스템 들여놔야 됩니다. 뭐 기록관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이에요. 법이 아니면 그거 옛날에 하도 무서워가지고 뭐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입지를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시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체계를 제대로 다시 다지고 ROI도 명확하게 좀 산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 방법론 기본 개념 속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어펜디스 11번 중요합니다. 이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어펜디스 11번 제목이 뭐예요? 리스크 어널리시스 위험 분석. 그래서 앞에 덕스에서 앞에 스텝 이렇게 밟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스텝 C 같은 경우도 기록 관리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록이 만약에 제대로 보존 기간이 10년인데 10년 동안 잘 보존되지 못해서 없어진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해요.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는 없으면 조금 불편한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기록이 잘 보존되지 못했을 때 어떤 업무상 리스크가 있느냐.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 방법을 시도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유용한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중에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이런 리스크 어널리시스 방법을 한번 써보고 싶으면 채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악한 논문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왜 발생하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나와요. 뭐가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기록관리와 관련한 또는 업무와 관련한 리스크를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리스크 자체를 아이덴티파이 한다든지 찾아내게 되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리스크를 등록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리스크마다 우리가 두 개의 측면으로 어세스 한다는 걸 평가한다는 말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을 어세스를 하게 돼요. 근데 한 측면이 라이클리후드라고 되죠. 라이클리후드 레이팅. 발생 가능성. 저게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까? 100년에 한 번쯤? 10년에 한 번쯤? 이건 뭐 내일이라도 당장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고,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발생할 거야. 거의 발생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등급으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급을 나눠서 그 리스크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컨시퀀시스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말로는 임팩트라고 해요.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클 거냐죠. 지진 같은 경우 큰 영역에 마을 전체가 큰 파리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리스크는 아주 국수적으로 소수에게만 피해를 주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무시해도 될 만한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로 좀 쪼개두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속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시비어라고 해놓은 거는 이 정도는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라는 거죠. 가장 1차적으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시비어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이에 놓여 있는 거, 그 다음 등급이죠. 그 다음에 메이저, 시그니피컨트, 마더릿, 로우, 트리비얼 이렇게 여러 단계가 나뉘어져 있어서 발생 가능성하고 발생했을 때 임팩트 그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심각한 심각도, 시비리티라고 하는 심각도를 이렇게 익스트림, 시비어, 하이, 메이저 등등 여러 등급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쉽죠? 어렵진 않죠. 문제는 리스크 자체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찾아낸 리스크들을 요 라이클리후드와 탄식관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도 그냥 짐작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진이다 그러면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 나라기국가 지을 때도 상남의 나라기국가 지을 때도 당연히 그 부지 선정하고 할 때 기록물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기록물이 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뭐 침수 피해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그 지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서 거기에 적절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공사비에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본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역대급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었고 몇 도까지의 강진이 있었으며 현재 그 상남 그 위치에 지진이 있었던 사례와 있을 가능성 이런 거를 저쪽 기상청이나 어디다가 물어봐야죠? 국토부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어디 전문 기관이나 그런 데 의뢰해갖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확한 통계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지진 사태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동안의 기록들을 다 깨는, 그죠? 깨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어세스를 좀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컨시퀀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례들을 보면 화재가 일어나거나 침수가 일어나거나 각각의 경우마다 그 피해의 그 상태라든가 범위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기에만 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건물이 어떻게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훼손이 되겠구나 하는 걸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상도 약간 과학적 추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랄까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진 같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얘기를 들었잖아요. 최근에 사실 리스크는 리스크 어세스나 어널리시스 쪽은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냐면 업무상 과실 쪽으로 다시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록 관리에서도
전자기록 관리하는 관리자가 실수로 뭘 잘 몰라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재난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물이 수억 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매체를 물에 담그면 안 되는데 실수로 물속에 빠뜨렸다든지 또는 자석 옆에 갖다 놔서 휙 다 날아가겠다든지 그럼 어쩔 거예요? 저 몰랐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상의 실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침해뿐만 아니라 업무적 실수로도 굉장히 큰 재난급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봐요.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업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나 뭔가로 인해서 기록물이 훼손될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 인터뷰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그 업무하는 모습을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이 집단은 이 기록관리 집단은 좀 이렇게 교육이 덜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리스크를 판단하게 됐을 때는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 위험 관리 쪽에서는 이렇게 평가만 하고 끝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 요소가 다 밝혀지고 나면 위험에 대한 이런 그 서술, 어떤 위험이 있다,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심각도가 있다는 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죠. 그 대책의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예방.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는 거죠. 그럼 아까 업무상 실수 같은 경우는 미리 트레이닝을 잘 시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겠죠.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도구 같은 걸 잘 갖추면 많이 경감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미리 다 세워놔야 돼요. 리스크별로 이런 일이 없어야 좋지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절차를 다 밝혀서 그것도 미리 훈련을 해요. 예를 들면 사이버 테러가 발생을 해서 기록이 갑자기 훅 날아갔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은 미러링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미러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사이버 테러가 있는 척해서 한번 꺼뜨려 보고 이렇게 테이크오버돼서 미러링 사이트에서 다시 잘 동작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도 안 해보고 있다가 진짜로 발생했는데 미러링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연습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죠. 지금 보신 그 리스크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에서 특히 이제 이런 재난 관리 쪽에서 처음 이제 발전이 돼서 그 뒤에는 주로 회계 분야, 어떤 회사의 자금 흐름의 위기관리나 이런 쪽에는 많이 발전되어 기법이에요. 그 기법이 여러 요소에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쪽에서도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쓰기로 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어펜딕스 7이 제목이 뭐죠? 레코드 키핑, 피저빌리티, 어널리시스. 피저빌리티를 뭐라고 번역하는 걸까요? 제일 딱 와닿는 번역이 타당성 분석일 것 같아요. 타당성 분석. 4대강 사업은 타당성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최근의 이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분석도 안 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기록관리 쪽에서도 뭔가를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비즈니스 케이스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에요. 비즈니스 케이스 안에 아까 ROI 그 개념으로 그것도 들어가줘야 되고 타당성 분석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 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세 가지 영역 주로 본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가 돈이에요. 파이낸셜 피지빌리티. 우리가 이 정도 돈 들여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게다가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구축할 때만 돈 들어가 아니다. 유지하고 계속 보완하려면 매년
처음 구축한 비용의 10년 15%라도 돈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못 벌리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하면 시스템도 되게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테크니컬 피지빌리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고급 기술 갑자기 우리가 수용도 안 될 만큼의 고급 기술을 쓰는데 이 테크니컬한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다 봐요. 테크니컬한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그거를 계속 봐줄 수 있는 스태프를 고용해야 돼요. 근데 턱하니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 이거 뭐지? 이러고 있으면 뭔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운영하는 거는 되게 내용적인 운영이니까 기존의 기록관리자가 해야 되겠지만 그 기록관리자가 그 기록관리 시스템이 너무 고급스러운 게 들어가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따라하겠어. 그러면 운영 자체가 또 불가능해지는 거죠. 테크니컬한 문제랑 운영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공공이 따져보고 타당한가, 결국은 수용 가능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거냐를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진행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설정할 때 이 피지빌리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피지빌리티 분석도 그렇고 나머지 리스크 분석도 그렇고 모든 게 기록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법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을 기록관리 시스템 만들 때, 기록관리 도구 만들 때, 기록관리 어떤 실무를 새로운 걸 할 때 이렇게 다 접목시켜서 쓸 수 있다라고 지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그 파트 3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 논문 쓸 때 이런 걸 적절히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4장 1절 마쳤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지 말라면서요. 질문 있어요? 덕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